자, 그러면 이제 경제개발 수익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 경제개발 발전 계획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아시아나 뭐 남미 지역 등등 해가지고 경제 발전 계획도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이걸 배우고 그랬거든요. 영국이나. 예. 그래갖고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경제개발 계획 쭉 여러 나라의 경제개발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경제개발들이 모든 나라에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남한이라든지 뭐 대만,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몇 개 국가들만 이제 성공을 했고 실제로 경제 개발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5개년 계획 같은 거 만들긴 했는데 이 중국도 이제 이 경제 개발 이때 만들 그 경제가 부흥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등소평 때 개혁 개방할 때는 이제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경제 개발을 통해서 경제 성장한 케이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우리나라를 들 수 있어요. 대한민국 성공적으로 했죠. 자, 한번 이제 볼게요. 자,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56년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에 경제 개발을 통해서 경제 재건을 하려고 했다. 또한 1958년 미국의 원조화 급속히 감소하면서 국민들 위기의식이 가졌으며 전문가들은 경제개발 필요성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몇 차례 경제개발을 입안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4.19 혁명 때 수입된 이 민주당 정권은 앞에서 얘기한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5개년 경제개발은 입안 시행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못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볼게요. 내용을. 1961년 봄 민주당 정부는 1차 5개년 경제개발을 완성하였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관료들 미국에 파견했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부담과 곧이어 이제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그 계획은 햇빛을 보지 못한 채 군사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제 개발을 이제 했던 것은 박정희 때요. 박정희 때. 그래서 이 박정희 때 이제 경제 개발을 했는데 경제 개발 계획을 했는데 박정희는 1차 경제 개발부터 해가지고 쭉 지속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번 경제 개발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1차부터 3차까지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3차 4차까지 했네요. 4차까지 4차 5개년 경제 개발까지 지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끝난 후에도 지속이 돼.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보통 이제 5차 5개년 계획 있죠. 5차 5개년 계획이 이제 전두환 때 했고요. 이게 박정희 때 했고, 이게 전두환 때. 그리고 이제 문민정부 들어가기 전에 노태우 때죠. 노태우 때는 6차 경제개발을 했어요. 6차 5개년 경제개발. 그래서 보통 5년 단위로 이렇게 경제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차 경제개발 때는 이제 주로 1, 2차 때는 경공업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경공업. 1차나 2차는 경공업이나 뭐 이제 농산물, 농수산물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 하도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경제 발전이 되지 못하니까 어떤 것도 이제 그때 팔았냐면 코리아 밍크라는 걸 팔았어요. 코리아 밍크라는 게 뭐냐? 그때 쥐가 많았거든요. 쥐가. 그래서 이 쥐들이 이제 많으면 농사도 이제 지어놓은 거 다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쥐를 이제 잡아다가 대대적으로 쥐를 이제 방면 운동을 펼쳐서 쥐를 잡아다가 쥐털을 밀어서 그걸 옷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코리아 밍크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절박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조그만 해 갖고 이제 돈을 모아놓고 이 자본을 축적하고 나서 그 외자 또 끌어들이고 공장을 돌려가지고 또 물건 팔고 그래서 또 좀 더 큰 공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경제 발전을 한 거야. 예,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1, 2차 정도는 이렇게 하다가 3차 때부터 그러니까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있죠? 이때부터는 중화학공업으로 바뀌게 돼요. 경제 구조가 개발이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뭐 중동건설 같은 것들 오일 그 달러를 벌려고 중동건설들을 이제 하게 되고 뭐 새마을운동 이런 것도 3차 때 이제 전개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4차 때는 이제 거의 이제 박정희 말기죠. 4차 5개년 계획 때는 1977년부터 해서 81년까지 그러니까
박정희 죽고 좀 약간 이제 뒤에까지 했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 4차 때는. 그래서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는데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3차 때 중화학공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석유 파동도 타격이 컸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중화학공업 중심의 그 경제 체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4차 때는 진짜 더 컸어. 4차 때는 왜냐면 이미 중화학공업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제2차 석유 파동 하니까 어떻게 돼요? 타격이 크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죠. 어, 그래서 4차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때만 좀 제외하고 1차부터 6차에서 4차를 제외하고는 좀 나은데 성과는 있었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군사정부도 그 민주당의 이제 정책 경제 제일주의를 내었죠. 하도 그 당시에는 못 먹고 못 살았던 이기 때문에 1962년부터 해갖고 1차 경제개발 계획, 1차 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1962년 처음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했다. 1차 5개년 경제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에 군사정부는 재벌 해체하고 정부가 중심이 된 경제개발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승만은 아니 박정희는 재벌들을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뭐 약간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재벌들 해체하고 국내 자금 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 통화정책 하는 과정에서. 그래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자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외자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신뢰도가 신용도가 낮은 한국 정부로서는 도입할 수 없고 외환시장에 이제 좀 약간 구걸하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 그 재벌들이 필요했거든요. 재벌들을 동원하면서 이제 재벌 중심 경제체로 바뀌게 돼요. 나중에 수정이 돼갖고. 자, 하여튼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수정되어 정부의 역할을 줄이면서 재벌들을 경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게 되었다. 또한 기간사업 시키려는 계획 역시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연기될 수밖에 없었고, 자 이렇게 이제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을 수정하게 된 큰 계기는 앞에서 얘기한 통화개혁 실패죠. 예. 그래서 국내 자금을 이제 통화개혁을 통해서 마련해서 이걸 봤던 경제개발이 안 되니까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자본 외자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재벌들이 필요한 거지. 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내수 경제보다는 수출을 통해서 뭐냐면 경제 개발하자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군사정부 1964년 예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가공무역을 중시한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을 재수립했다. 아, 제가 이제 잘못했네. 요때가 아니라 잠깐만 1차가 기간을 62년 맞네. 62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고 나서 64년에 그게 잠깐 수정을 한 거야. 네, 수정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64년에 애초에 계획 변경해서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을 수립했는데 이때는 뭐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뭐 크게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뭘 수출했냐면 농수산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밖에 팔 거 없으니까 이런 걸 갖다 팔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개발들이 이제 수출용 경제 개발 계획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1964년 사이에 44%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과 관련된 차관 그리고 베트남 전쟁 특수 같은 것들 뒀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외자 도입에서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인 건데 그래서 경제 성장에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그 교과서에서는 요게 플러스에다가 강산 있죠. 강산이나 간호사들. 예전에 국제시장에서 한번 그 소재도 이제 다뤘던 건데 이 당시 강부들이다. 강부들하고 이제 간호사들이 해외도 많이 나갔어. 특히 독일, 뭐 서독 지역 이런 데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얘네들은 이 어르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그 돈을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외화 수입의 주요 원인이 되었 공급 통로가 되었죠. 지금도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 와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송금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동남아 국가나 이런 저개발 국가들 큰 도움이 되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원자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은 수입 증가를 동반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이제 원자재가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나 반제품들 해가지고 조리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이 늘면 수입이 늘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막 들어오게 되죠. 또 석유도 들어와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박정희 정권 때는 수출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맨날 적자였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이것이 이제 나중에 1960년 외환위기를 맞기도 했고, 그다음 부실기업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긴 했죠. 자, 거기에 이제 통화개혁이 있죠. 통화개혁.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통화개혁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했어요. 한국에서 강국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통화개혁을 당했는데, 이 시기의 통화개혁은 두 번째 통화개혁이다. 그래서 첫 번째 통화개혁은 이승만 때죠. 두 번째. 1962년 단행된 제2차 통화개혁은 경제개발에 이용할 국내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야. 봉쇄 개정 같은 것들 얘기했죠. 그러나 서둘러 당행했기 때문에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도리어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와서 유통경 가정 경색, 기업 가동력 저하, 생산 위축 같은 악영향을 끼쳤다. 그다음에 이때 이제 화폐 단위를 10대 1로 평가 절하하고 한에서 원으로 계층했죠. 하도 인플레이션이 많다 보니까 화폐 단위를 깎아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런 논의가 있죠. 지금 이제 100만 원인데 뭐 1000만 원, 우리는 100만 원, 1000만 원 하면 그냥 쓰는데 이게 단위가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100만 원을 이제 100원으로, 만 원을 100원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못 하고 있죠. 왜 하면 이거 만들면 하면 더 혼란만 일어날 것 같아. 월급 통장에 찍혔는데 예전 350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나온 거 보니까 3,500원이에요. 예, 참을 수 있겠어요? 예, 하여튼 이런 통화 개혁이 그 당시 있고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70년에 이제 기간 사업들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기간 사업을 SOC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만들게 돼요. 이게 이제 사회 간접자본의 상징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물류망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들 생각과 묶어서. 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강남 개발을 하시는 거 아시죠? 강남 개발이라고 연결돼 있어. 경부고속도로가. 이거 놀려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술술 섰냐면 강남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서초, 뭐 송파 일대 그 당시에는 거의 농지고 그랬는데 이 강남의 지주들 불렸어요. 이 강남의 지주들 불러놓고는 이제 딜을 냈죠 정부가. 너네들이 땅을 반을 바쳐라. 50%를 정부한테 주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 강남을 개발시켜 주겠다.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강남의 아파트를 막 만들고 유명한 학교도 여기다 소개시켜 놓고 하니까 그 강남의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50% 가지고 있으니까 강남 이제 땅을 뭐냐면 팔아버리고 그 돈 가지고 경부고속도를 지었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50%를 기증했던 이제 강남 부자들도 헐값에 어 헐값의 땅을 아주 이제 수백 배 수천 배도 해갖고 뭐냐면 이득을 챙긴 거죠. 강남 부자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이들이 이제 거기다 이제 건물 짓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지금도 이제 자자상 손손 이렇게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국도보다 고속도로가 났는데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뭐 그때 김영삼, 김대중 되게 반대했어요. 이걸 왜 짓고 앉아 있냐고. 예. 근데 이제 박정희 밀어붙였죠. 예, 지금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그 만든 게 상당히 잘한 판단이죠. 요거. 자, 하여튼 내용 볼게요. 정부는 1971년 중화공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 전략을 세우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3차 경제 개발 계획이야. 그러니까 1972년, 정확히만 1972년부터 해서 1976년까지 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1977년부터 1981년까지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했어요. 자, 그래갖고 이때는 중화학공업을 주로 육성을 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수출분 주도 품목 역시 경공업 제품에서 가공무역 중심의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포항제철이나 고리 원자 발전소 이런 것들이 이제 했고, 그래서 중화학공업의 상징적인 어떤 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수출액도 되게 늘어났죠. 그래서 1970년에 100억 달러, 1981년에는 200억 달러 등등 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70년대까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
삼지호 효과가 일어났어. 저유가 뭐 이런 등등 해갖고 삼지호 효과가 일어났고 이때는 100억 달러 수익 흑자를 봤어. 수출 흑자를 본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공업 생산의 중화학공을 차지한 것이 55%를 넘어서게 됐다. 연평균 8.9% 기록한 1960년대, 19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은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받게 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내가 행정가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 방법을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197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석유 위기를 극복하고 이루어졌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경공업 중심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사업 구조 성공의 전환, 중동을 중심한 건설업체 해외 진출. 이게 이제 1970년대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때 해외 진출 많이 해가지고 받아들인 게 이제 뭐냐면 5.1달러 아니에요? 예. 요것도 이제 약간 설명하면 더 긴데 이건 좀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관련돼 있어요. 미국이 그 당시 달러의 근본이 태한 제도를 이제 중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떨어지니까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딜을 냈어. 그래서 그 석유 판매 대금은 무조건 달러로 해라. 페트로 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당시 중동의 큰 청일 국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따라서 팩토 달러를 채택한 거죠. 석유 대금은 꼭 달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원칙이 정해졌죠. 그래서 석유 대금을 달러로 계속 받다 보니까 중동에 달러가 이제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중동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를 벌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서 그때 이제 어르신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밑에 이제 다음 장 볼게요. 예. 그다음 1980년대에는 이제 뭐 그다음 삼조국가 돼갖고 이제 뭐냐면 기업도 잘 됐고 잘 나갔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재벌 중심 경제 구조에 많은 부장을 불러일으켰고 그다음 외환 위기가 일어났고 근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그래가지고 요 정도만 읽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래엔 교과서 270페이지 보세요. 박정희 시대 때 경제 개발 관련된 내용.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강의 인증번호는 어, 96번입니다. 96번. 네, 96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부 주도로 경제 개발을 실시하다. 이렇게 보면 자, 5.16 군사정변의 박정희 정권은 정변의 정당성 이게 뭐 정부 5.16 군사 정변의 정당성이네요. 정변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제일주의를 냈었죠. 요거는 민주당 정권과 비슷하죠. 자, 이를 위해서 장면 내각의 경제 개발을 계획을 보완하면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는 이미 작년 정권 때 했던 걸 이제 다시 수완해서 그러니까 보완해서 이제 다시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주도화돼 이제 적극적으로 유출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발전하는데 정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예.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지 경제적 용어로 산업 정책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서유 국가에서는 산업 정책 이런 거 안 해요. 예. 정부가 무슨 개입을 해? 거의 대부분 시장이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정부가 그 산업 정책을 펼쳐서 어떤 산업을 먼저 육성할 걸 정해놓고 그 금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기업들의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 이번 연도에 뭐 자동차 사업을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자동차 사업을 그 자동차를 이제 투자한 기업들에게 막대한 저지돈 돈을 빌려주죠. 나머지 이제 기업들은 뭐냐면 고지도 이제 빌려주도 지시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산업 정책들이야. 그래서 이건 산업 정책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거는 좀 약간 기본 강의 관련돼서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 기구가 어디였냐면 경제기획원이야. 네, 경제기획원. 이거 외워두세요. 네, 요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예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박정희 정부 때 이렇게 이제 뭐 경제 중심,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정부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을 할 때 주요
역할을 했던 것이 이런 경제기획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경제기획원은 1961년에 한번 시험 문제 나 시험 문제 1961년에 세웠던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06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고요. 경제기획원은 1961년 7월 22일 날 그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만든 중앙행정기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과 재무부와 그다음에 기획예산처까지 다 포함되는 거.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예산 편성, 오늘 기획예산처까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행정기구의 경제 조정 및 집행의 심사 분석을 하는 내용이야.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물가 안정 시책 및 대외경제 정책 등 모든 업무를 경제와 관련된 걸 다 이론적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요 경제기획원은 그 장관은 그 장관이 아니에요. 부총리급이죠. 거의 부총리급. 예. 그래갖고 거의 이제 그 부총리급이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오늘날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원을 아니 재무부하고 기획예산처를 이제 합쳐놓은 거죠. 예.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94년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다시 이제 재무부가 통합돼서 재정경제원으로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이제 승격 개편되고 이때는 기획예산처가 이제 떨어져 나온 거죠. 하여튼 그만큼 이제 박정희 시기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정부 기관이 경제기획원이었는데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전에 경제기획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뭐그 자본주의를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면 경제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했던 자본주의를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예문에 나왔는데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야. 모든 시장에서 했던 게 아니라 정부가 지도를 해갖고 운영했던 자본주의 체제,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그래서 반공을 국시도 했지만 그 경제 정책은 약간 사회주의 필이 나 여기.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했죠. 이게 하여튼 그 박정희가 경제 정책을 잘했다는 거는 인정해줘야 돼.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한 거야? 자,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특히 성장을 우선시한 경제 정책을 세우고 수출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고자 했다. 1960년대 1차, 2차 경제개발 시기에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출 사업을 육성했는데 특히 이제 서독의 강부, 간호사를 파견해서 차관을 또 빌려오기도 하고 신발, 의료, 가발 등 낮은 임금을 이용해서 노동지역적 사업도 수출에 주도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돼지 양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돼지 왜냐하면 일본에 갖다 팔려면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돼지 등심이나 안심 이런 것만 먹고 부산물들이 많잖아요. 삼겹살, 족발 이런 것들 다 한국인들이 먹었잖아.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먹는 습관이 남아서 등심, 안심 같은 거 잘 안 먹고 맨날 삼겹살, 족발 이런 거 찾잖아요. 자, 그래서 당시 이제 경제가 호황이 누리는 상황에서 수출력도 크게 늘었고 여기에 이제 베트남 파병에 따른 특수가 이제 더해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베트남 파병 군인들 월급 거의 이제 미국의 용병으로 끌려갔죠. 예. 그래서 외화 수입도 크게 늘어났고 기업의 물품 군납과 베트남 수출을 통해서 이득을 챙겼다. 자, 이후 이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시멘트 전유 사업 같은 중화학공업을 진출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부 고속국도 제가 경부 경부 고속도가 맞나? 어, 도로가 좀 약간 한데 하여튼 경부 고속도로 같은 것들은 이제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으로 확충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이제 호황을 이끌던 세계 경제는 1960년에 잠깐 침체 국면을 맞이했다가 수출이 어려웠고 한일 상승세가 상환해서 외채보다 크게 늘었다. 이때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1997년 외환위기도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지만 1960년대 만에 외환위기가 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창원 일대에 자유무역단지 여기 이제를 만들고 외국인들 직접 투자를 유도했고요. 또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편 이제 부도 위기에 직면한 대기업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줬는데 이게 83 조치예요. 83 조치. 요거 83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그 다른 책에도 자주 언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실 기업들이
사채를 많이 끌어놨었어요. 그래서 사채 다 청산시키고 은행들 빚도 이제 탕감시켜주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8.3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3 조치. 자,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이 성장하다. 자, 1970년대 3차, 4차 경제개발 시기에 이전 시기의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중화학공업을 적극 육성하였다. 그래서 이제 포항, 울산, 창원 등지의 경상도 해안 지역의 제철, 조선, 자동차, 정유 같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부족한 이제 전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을 크게 성장하면서 70년대 말에는 공업 구조가 중화학공업을 발전하는 차지하는 비중이 경공업보다 앞서갔다. 자, 한국 경제의 둘째 석유 파동은 큰 시너가 큰데 1974년 중동 정쟁. 요거는 제4차 중동 정쟁을 얘기해요. 제4차 중동 정쟁. 자, 여기에서 이제 오페크가 이제 뭐냐면 개입을 해가지고 유가를 폭등시켰죠. 그래서 제1차 석유 파동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때 이제 중동 산유가의 유가 폭등에 얻은 이익을 자국의 건설 사업에 투자하자 기업들은 대거 이제 중동에 지출한 오일 머니를 획득하게 되죠. 예. 이거 그 당시 이거 외에도 아까 얘기 팩터 달러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오일을 결제할 때는 그 달러로 결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넘쳐 흘렀던 거야. 여기 오일 달러, 오일 원인이 획득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8년 2차 석유 파동. 자, 2차 석유 파동은 이란의 이제 혁명과 관련돼 있어요. 이란의 이제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이제 석유 생산 감축과 수출 중단이 일어났는데 가격이 뛰었죠. 그래서 이 국가 경제는 커다란 타격이 있고 특히 이제 이 중화학공업이 문제야. 중화학공업이 이제 석유를 많이 잡아먹잖아. 거기에 가인 투자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중화학공업에 대한 가인 중복 투자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어렵고 기업이 이제 그 중화학공업을 투자하는데 많은 돈을 또 빌려 썼잖아요. 외채도 빌려 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부담이 늘어났다. 그래서 호황일 때는 뭐 원리금 상환이 되게 쉬웠겠죠. 근데 2차 그 석유 파동이 일어나니까 기업이 이제 그 매출이 떨어지니까 순이익이 감소되니까 원리금을 갚지도 못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가마저 폭등하여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뭐냐면 그 수출을 위한 기업을 지원하다 해갖고 요 83 조치가 있어요. 83 조치 나올 것 같긴 한데, 음. 자, 일단은 이제 박정희 정부는 수출을 총력을 기울는데 수출 기업에게 각종 금융혜택과 세금 혜택을 줬어.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은행들은 거의 뭐냐면 정부 소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대기업 같은 저지돈이 빌려주고, 그리고 1972년에는 긴급명령으로 경제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 제15, 83 조치를 이제 행하게 되죠. 그때 이제 사채 부담에 시달렸던 기업의 채무를 동결하고 이자율을 대폭 낮춰주면서 낮은 이자로 정부 자금을 제공해주는 특혜를 했다. 자, 이처럼 수출에 앞선 대기업은 국민들의 시생을 담보한 특혜를 받아가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팔선 조치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전에 또 무슨 조치가 나왔냐면 그 12치 특별 조치가 있었어요. 예전에 기출 나왔던 게 여기는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아, 교과서는 없지만 12치 특별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건 1974년에 1차 어떤 그 오일 쇼크를 이제 타격을 받고 이제 취해진 건데 요게 이제 환율의 평가 전환. 환율 평가 전환하는 것은 달러에 비해서 원화를 낮춘다는 거야. 예, 평가 전환은. 예. 그래서 환율 평가 전환을 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석유주 있죠. 석유의 요금을 그 인상을 했어. 이런 조치를 했다. 12치 특별 조치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평가 이제 경제 성장과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다. 그 내용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6, 70년대 이제 한국은 높은 경제 성장을 보이고 고도 성장을 했고 정부가 경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외국 자본을 도입할 수출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업인도 국제적 인지도가 낮은 여건 속에 국외 시장을 개척한 노력의 결과다. 거기다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근면한 높은 교육률, 값싼 노동력도 제공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성장의 상황 분배가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소득 격차가 많이 이제 양극화됐죠. 노동자 역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 시달렸고 빈부 격차가 커졌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이제 주로 영남 지방에 이제 집중적으로 건설했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통로가 그 지역이었죠. 근데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됐고, 그래서 이제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여 도시와 개발에서 소외된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컸고, 특히 이때도 이제 이승만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정경유착이 시작돼요. 정경유착.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그 부정축제 처리법 있죠. 이걸 통과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어떤 바탕이 됐다고 했죠. 정경련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부의 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주요 산업을 독점하고 그 다양한 업종을 거는 일명 재벌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는데, 이 재벌은 영어로 재벌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대로 번역했어. 왜냐하면 재벌이라는 것이 한국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그 한편 외국 자본을 이제 유치하여 성장을 추진하면서 외채 부담이 증가됐고 내수보다 무역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 대의존도가 심화돼서 한국 경제에는 세계 경제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예.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성장에서 소외된 농촌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소득 격차 이런 것들이 커지니까 정부에서 이제 농촌의 환경 개선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어요. 1970년에. 예. 그래서 이제 근면 자주 협동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은 도시까지 확대됐고 점차 국민정신 운동을 변하면서 국민정신 운동에서 유신체제 유지에 또 이용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새마을 운동 계속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게. 그 밑에 한평 농업이 그 고구마를 이제 키우라고 했어요, 농민들에게. 근데 그 수매를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농민들이 투쟁을 했어, 3년 동안. 예. 한편 고구마 투쟁이라고 또 하거든요. 그게 이게 그 당시 큰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 이제 유신 정권을 타격을 줄 만큼 상당히 사회적 논쟁거리를 불러일으켰다.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는 수출품 가격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 상승을 억제했죠. 자, 이에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에 거쳐서 시달리면 생존권을 위협받았고,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이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면서 그 당시 했죠. 그때 전태일이 분신하면서 하는 그때 하면서 그때 뭐 유언장인가 그런 걸 써면서 대학생 친구라도 한 명 있었으면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이걸 자극받아서 노동자는 물론 지식인, 대학생들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노동운동이 본격화됐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전태일의 이제 그 인간 기본권을 요구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불을 붙이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밑장 볼 때는 뭐 가격하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언론이 비춰주니까. 네. 그 당시 막 그 불을 지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도, 분신했던 사람들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 합리적 그 행위 이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관점에서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행동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야지만 뭐냐면 정부에서 조금 관심 가져주고 언론에 그래도 보도될 수가 있었어요. 예. 자, 하여튼 노동운동은 박정희 정부가 반정부 운동을 몰아가며 강력히 탄압했음에도 갈수록 활발해졌고, 그 가운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YH 무역 사건 있죠. 요게 이제 유신체제를 흔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YH 무역 사건 때 이제 계기로 해갖고 이제 그때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죽으면서 김영삼이 제명이 됐고, 자, 그리고 김영삼이 제명이 되면서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죽게 되잖아요. 예. 예, 연쇄 파동이 일어나 이렇게 나비 효과 같은 효과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전태일 인간의 기본권 요구하다. 요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노동 시태를 노동청을 비롯한 각계에 알렸으나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반공의 엄혹한 사회 분위기 속에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는 자칫하면 공산주의 옹호한 것으로 여겨졌고 근로기준법은 사실상 이름뿐이고 이름만 존재할 뿐이다. 결국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경 22세 전태일은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구호를 외치다 쓰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태에 관련된 것이 예전에 영화로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영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교과서 잠깐 볼게요. 해당 교과서 268페이지. 자, 뭐 해당 교과서 비슷비슷한데 한번 감추어서 좀 읽어볼게요. 자,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자립되어 자립경제 포방하면서 경공업 위주의 수입 대체 사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금과 기술 부족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수출 주용 공업화로 수정했다. 자, 내수에서 이제 수출로 경제개발을 이제 바뀌게 되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제2차 통화개혁의 실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1, 2차 경제기반 5개년 계획에서 이제 섬유 복제 경과 같은 경공업 분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건 노동집약적인 어떤 그 수출 방법이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조금씩 한국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을 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이제 조금씩 증가시켰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또 원자재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악화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보다는 수입이 맞는 구조였죠. 또한 부족한 자본을 충당하게 들어온 차관은 외채 증가로 이어졌다. 그래서 한국 경제 대의존도는 심화되었고 도시와 농촌 간, 공업과 농업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 그래서 수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임금 정책으로서 노동자 생활을 전반적으로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1970년에 전태일이 노동자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실태를 조사하여 노동조에 제출하는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는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성과가 없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외치며 분신하였다. 그래서 전태일의 분신은 그 당시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여기 또 문제가 있네.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 뭐 한국은 베트남 전쟁의 파병의 대가로 미국부터 한국군의 현대화와 차관을 지원받았다. 자, 정부는 자립경제를 포방하면서 1920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전태일 관련된 내용 있죠. 근로기준법, 여기에 기억은 전태일. 그래서 그다음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이제 뭐 근로시간이나 수당, 그 다음에 효율보장 같은 것도 있었지만 뭐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 펴 보세요. 276페이지 맞나? 이게 잠깐만요. 아, 제가 얘기 잘못했네. 200 이게 몇 페이지야? 274페이지. 274페이지. 자, 1960년 말 그 사회 경제 침체로 한국의 경제 개발 공공업 제품 수출 부진했고 이 차원에서 정부는 3차, 4차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수출 주도인 중화공업 정책을 추진했죠. 그래서 이제 울산이나 여수 등의 석유화학이나 조선 철강, 비철금속, 전자 등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는 4차에 거쳐서 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강의 기전이라 부르면서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산업 구조도 바뀌어서 중화학공업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경공을 그 앞서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 대무역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경제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중화권 같은 게 개인 자본 가지 못하니까 대규모 자본 필요하니까 정치권과 유착이 일어나. 예. 그래서 대기업 중심이었고 정경 유착, 뭐 중국 가인 투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IMF의 문제가 됐던 거네. 1970년대 석유 파동이 겹치자 중화학공업은 공장 가동이 떨어졌고 경제 성장이 큰 폭으로 어, 감소됐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박정희 정권의 위기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보면 그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자 젊은이들 포함한 많은 인구가 수도권과 대도시, 공업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도시에 몰려든 농민들은 대부분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시 빈민이 돼요.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무효가 판자촌이 이제 세워지고 달동네에는 빈민촌이 형성되죠. 자, 그리고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뭐 주택, 교통, 환경 같은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정부는 이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를 이제 건설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신도시 만들고 있잖아요. 상기 신도시 만들고 아파트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버스 및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앞에 달동네들 있죠. 이 달동네들. 그 도시 빈민들을 그냥 뭐냐면 어, 몰아냈죠. 요 자재에다 이제 뭐냐면 그 아파트도 짓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도시에서 쫓겨난 이 빈민들이 그 어디로 갔냐면 이게 1970년대인가? 강주로 갔어, 강주. 자, 그때 강주는 오늘날 그 성남 있죠. 성남. 성남시, 강주, 성남에 이제 분당이 있죠. 여기를 다 포괄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성남이 이제 따로 나오는 도시는 아니었고, 그래서 강주에서 이제 뭐냐면 그 빈민들을 모아놓고 대단지를 만들어줬어. 살려고. 그래서 집을 여러 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뭐냐면 밀어 넣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집만 지어놓고 했지. 거기 기반 시설이 없어. 뭐 수돗물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수도 처리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빈민들은 이제 주로 막노동자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강주 갔더니 이제 거기 뭐 버스도 잘 안 오고 서울에 가기가 힘들었던 거야. 그 당시 뭐 지하철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못 먹고 못 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강주 대단지 폭동을 일으켜. 이게 그 70년인가 71년인가 하여튼 그때 있었던 건데 이 폭동이 일어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때 경찰력 투입하고 막 진압하고 그랬는데 이 동네가 지금 이제 이 강주 대단지 폭동이 지금 성남 오늘날 분당 일대야. 예, 지금은 좀 괜찮죠, 이 분당은. 예. 그리고 서울 달동네에 있었던 지역이 이제 상계동, 하계동 그런 지역 있죠. 중계동. 지금은 다가 집값이 높잖아요. 그 중계동 때. 근데 그 당시에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올림픽 그 한다고 그 전인가 그때 이제 뭐 상계동 아파트 단지인가 그때 만들어 놓고 거기 달동네들 막 밀어붙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88 올림픽 할 때 미관상 안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7, 80년대 되게 많았어요. 철거하고 막 그 과정에서 깡패들 동원해 갖고 몰아내고 막 그렇게. 자, 하여튼 이런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농촌 경제 위주의 이제 농촌 경제의 농촌 경제는 성장 위주의 중화공업 정책과 저임금 저고가 정책으로 해서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새마을 운동을 펼쳤다고 했죠. 네,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 근대화 생활 환경 개선,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되었다. 농어촌에는 정부가 보조해주는 시멘트와 철근호, 마을길 넓히기, 초과 지분 개량 등 같은 다양한 체제를 유지했는데 이 새마을 운동은 그 농민들의 실질 권익보장보다는 유신체제를 정당화했다고 비판을 또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새마을운동 거기 좀 한번 읽어볼게요. 하도 유명한 거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초 그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기획 집행의 시작이었다. 자,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삼아 농촌의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자,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농촌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장, 점차 공장, 도시, 직장, 새마을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그 뭐냐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뒤에 아이고 어, 여기 뭐 사회 변화 관련돼 있는데 이거는 뭐 각자 읽어보세요.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예, 핵가족화 뭐 이런 것들은 사회문화 요런 거 이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뭐 노동운동 문제와 노동운동 전태일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새마을운동은 뭐 각자 아까 지금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사회보장제도 확립 해갖고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고 예, 그런 것도 있고 좋은 말도 많죠. 교육제도인데 여기 이제 학업 호국당만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네, 요것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이 하국국당은 그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그랬다 이제 장면 정권 때 이제 폐지됐다가 다시 유신 정권 때 다시 부활을 했죠. 그걸.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50년대 교사들의 노력과 미국의 유엔 구조 공조는 대한민국 교육시설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자, 교육시설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교육률 때문에 교육 인구가 대폭 증가했으며 이렇게 양성된 인력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제 권위주의적 정권하에 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군사훈련과 방공교육을 주로 목적으로 학도호국단이 조직되죠. 학업호국단이 아니라 학도호국단이. 네.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의 중앙집권화와 관료조 통제가 지속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육이 이제 뭐냐 거의 교육 관료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업보다는 어떻게 공문서 잘 만들어가지고 상부 교육청에 보고하는 게 주요 일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는 국민교육현장을 이제 공포하죠. 그래서 전체주의 교육회의 정책을 강요했는데 국민교육현장은 이제 뭐 한국사보다는 역교동 관련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3차 교육과정 할 때 관련된 내용을 했으니까 그 교육과정과 연관시켜서 좀 보세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박정희 그 전단 넘어가는데 이거는 각자 보시고 쭉쭉 이렇게 보고 이제 학술 연구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09년 기출문제인가요? 09년 기출문제에 요게 나왔어. 학술 연구 관련된 말. 그걸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때 이상한 이제 근현대사 문제 뭐 연도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 좀 약간 좀 정리해 볼게요. 학술 연구가 이제 뭐 한글학회가 만드는데 한글학회에서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이 완간됐죠. 기초에 나온 거예요. 조선어학회에서 이제 하려다가 안 되는 것을 이때 완간됐어. 그래서 이게 1957년에 했거든요. 57년 이승만 정부 때. 자, 그래서 이제 한국학 분야가 이제 정착이 됐다. 의미를 두죠. 한국학 분야가 정착이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게 그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완간 이런 거 있고 이 한글학회는 이제 예전에 조선어학회 있죠. 조선어학회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1947년에 우유문화사에서 발행이 됐고 이때 1권이 만들어지고 2권은 49년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6권이 1957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사상계가 발간되었다. 1953년이죠. 요건 아까 설명 장주하라는 사람이 장주하가 발간한 독재 정권을 비판을 하는데 이제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회나 연구기관도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대한민국 학술원이 만들어졌어요.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일단은 예전에 기초에 언급됐기 때문에 일단은 외워두세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교수들이 딱 보고 나서 내 거 없으면 예전 기출문제 훑어보면서 뭐 기관 명칭 쓰라고 나올 수 있죠. 벌거. 틀리다고 내겠죠. 1952년에 만들어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학술원은 그 당시 이제 학술 발전에 현재 공적 있는 과학자들 우대 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기관이야. 일명 이제 이걸 대한민국 학술원이라고 이제 하죠. 학술원 약칭해서 학술원이고 그래서 이제 1952년 8월에 제정된 문화보호법에 따라 1954년에 7월에 성립됐고 52년이 아니라 54년이네요. 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1988년 12월에 대한민국 학술법이 이제 제정되어 문화보호법이 폐지되고 지금도 있는 기관이야. 대한민국 학술원. 예. 자, 이거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966년에 세워졌어요. 1966년. 이거 박정희 정권 때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미래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의 과학 기술 저역 배양을 위한 기초 응용 과학을 연구하게 세워진 거고요.
민법 32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성법에 의거해서 1966년 2월에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 달달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다 못 외우는데 일단은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일단은 이거 한번 이제 볼 때 참고를 하세요. 예, 문화예술 발전도 이제 좋은 얘기 있으니까 있고. 거꾸로 됐는데 잠깐만 제가 이거 돌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 페이지 회전이 있더라고. 예전에 이걸 못 찾아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거 이런 좋은 기능도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9세대라서 이걸 잘 몰랐어. 기능을. 배웠죠? 예,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부터 이제 거기 다음 장은 자유부인 논쟁이 있어요. 자유부인. 이건 이제 이게 왜 이제 봐주시냐면 이게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 이승만 정권 때 했던 건데 이게 이제 1954년에 서울신문에 연재됐던 소설 이름이에요. 자유부인이. 그래서 이제 그때 잘 나갔던 대학 교수 부인이 가정생활의 권태감을 느껴가지고 거기 춤바람이 나갔고 이제 그 춤바람 선생하고 이제 바람을 피고 그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게 상당히 소재 이 내용이 불륜이잖아요. 예, 그것도 점잖은 대학교 교수 부인이 그래갖고 이제 이게 충격적인 소재가 그 당시 상당히 사회적 파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부인 논쟁이 자유부인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이승만 시기 때 기출 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던 자유부인은 1950년대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였다. 자, 한국 문화의 성을 두고 본격적인 논란을 벌였던 최초의 작품이었다. 그다음 대학 교수의 부인이 가정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양풍전에 나가면서 남편의 제자로부터 사교춤을 배우고 한편 그 교수는 미국 부대의 타자수에게 야릇한 감정을 느끼며 그 제자가 교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전개는 이내 인기를 모았다. 그러니까 서로 바람을 핀 거야. 오늘 불륜, 사랑과 전쟁? 네. 오늘날 사랑과 전쟁하고 비슷해요. 또 우리 불륜은 또 욕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다음에 사람들도 재미있는 것 같아. 사랑과 전쟁 보는 것처럼. 자, 이리하여 자유부인은 바람난 여성의 대명사가 되었고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말투나 표현도 당시 유행어가 되었다. 반세기는 오늘날 관점에서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뭐 진부하긴 뭘 진부해요. 재밌지. 예. 자, 당시 사람들의 충격적인 소재와 불륜이라는 충격적 소재를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전개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시에 논쟁이 있었다. 자, 뭐 이런 자유분쟁 논쟁, 자유부인 논쟁 1950년대 있었다.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사도 이제 다 끝났어요. 강도. 그래서 한국 현대사는 이제 다 나오기가 좀 힘드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해갖고 사회, 경제, 문화사 같은 건 궁극적으로 발제해서 강도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부터는 서양사 넘어갈게요. 서양사. 서양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여기에서 약간 홍보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서양사는 일단은 예전 뭐 서양사 강좌가 이제 뭐 마침 바꾼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제 주도가 이제 아직 이번 시험에 서양사 개론이 아직도 살아 있었죠. 예, 서양사 개론. 일단 서양사 개론을 보시고 이제 주 테스트도 해갖고 나갈게요. 예, 이거 어쩔 수 없어. 예, 서양사 개론.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양사 강좌를 이제 할게. 강좌는 다 읽기는 힘들고 서양사 개론을 읽어가면서 빠진 부분이나 좀 약간 심화된 보충 내용 있죠. 보충.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거예요. 특히 서양사 개론 같은 경우 서양 현대사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예, 요거는 서양사 강좌에서 이제 많이 뭐냐면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 있죠. 15년 개정 교과서. 이 교과서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서양사 개론이나 뭐 강좌 다 실려 있는 내용이야. 그냥 굳이 읽긴 좀 그런데 탐구 활동이라든지 가끔 이제 서양 그 현대사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좀 뭐냐면 읽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서양 개정 교과서 이제 15년 개정 교과서 세계사죠. 네. 세계사를 한 두 종 정도 이렇게 다 읽지 못하고 네 개나 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 두 종 선발해 선정해 갖고 제가 올려놓을게요. 공지도. 예. 그리고 이제 서포트 듣는 분들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정해 갖고 제가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서양사 개론과 서양사 강좌 읽으면서 이렇게 뭐냐 한번 훑어보는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윤곽이나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내용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그 기본 강의 교재하는 것처럼 기본 강의에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요걸 이제 들어가서 기본 강의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은 서양사 개론과 서양사 강좌 요거 두 권 꼭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 파일 없는 분도 있을 거야. 요즘에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 뭐 출판사 직원도 안 들어오겠죠? 안 들으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혹시 강의 듣는 분 중에 서양사 개론과 강좌 없으신 분 파일 그거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제가 그러면 보내드릴게. 네, 불특정 그러니까 그 불특정 다수간이나 특정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저작권은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신고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도 제가 결정돼 갖고 만약에 파일이 없다 그러면 제가 개정 교과서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강의 듣는 분들에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약 없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밑에 댓글에다가 비밀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그냥 댓글이 아니라 남들 볼 수 있으니까 비밀 댓글에서 뭐 강좌에 필요한 내용들 서양사 개론 강좌 그다음에 15년 개정 교과서 파일 달라고 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고 요거는 출판사에서 신고하시면 안 돼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믿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리고 이제 한 말 더 추가하자면 서양사 총론이 있어. 이 서양사 총론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가끔마다 이제 서양사 개론이나 강제 없는 내용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서양사 총론까지는 강도 가기 좀 힘들고 가끔씩 제가 기본 강의에다 서양사 총론 내용을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요때 같이 살펴보기도 하죠. 요거는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부터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학교에 복학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병가를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 보충은 보강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세 타는 못하고 두 타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녁 때요. 그래갖고 요거는 제가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일단 6월 달은 좀 상황 보고 제가 그때그때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